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이 기간은 북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계속 유지될까요?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8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4가지 거대한 압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붕괴입니다. 국가 배급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고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화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무역량은 급감했습니다. 공식 경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비공식 시장 경제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2010년대보다 줄어들었고 대신 김여정의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메시지, 군사 관련 담화, 대남 비난 성명 등 주요 정치 행위를 김여정이 직접 담당하면서 사실상 2인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국제 고립의 심화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반대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변화입니다. 지금 북한의 20대, 30대는 배급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USB와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중국 영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선전체계에 흥미가 없고 생존과 실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위기의 지속과 시장경제의 비공식 확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 제재는 계속되고 외화 유입은 막혀 있으며 산업 기반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북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가배급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평양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배급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주민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장마당 경제가 사실상 주류가 됩니다. 현재도 북한 주민의 생계는 70% 이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90%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량,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장마당을 통해 거래됩니다. 셋째, 외화 의존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북한 원화는 신뢰를 잃었고 주민들은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로 거래합니다. 환율 변동이 심해지면 물가가 급등하고 이는 다시 주민 생활을 압박합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됩니다. 식량 가격은 매년 오르고 연료와 의류 가격도 불안정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용 석탄과 여름철 식량 가격 변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국가는 점점 약해지고 시장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해지면 국가 통제가 약해지고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체제 균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권력 구조의 변화와 김여정의 부상입니다. 김여정은 더 이상 단순한 보좌역이 아닙니다. 현재 김여정은 대남 정책, 핵무기 관련 담화, 국제 외교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김여정의 위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김정은의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 징후는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권력 승계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여정이 있습니다. 둘째, 역할분담 체제의 확립입니다. 김정은은 군사와 내부 통제를, 김여정은 외교와 선전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동통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엘리트 숙청의 강화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내부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은 충성도를 검증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김여정은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공동통치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최고 권력 서열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력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의 미묘한 긴장, 그리고 군부와의 관계 조정 등 새로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급증입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유엔 제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북한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강화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에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식량 그리고 군사기술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성기술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북한 무역의 95%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량, 연료, 소비재, 산업, 원자재 거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사실상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 유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지나친 도발로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은 점점 더 중국 러시아 블록의 전략적 위성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동시에 정권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 2030년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지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현실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20대와 30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USB, 중국 스마트폰, 불법 영상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 중국 예능, 서양 영화를 봅니다. 이들은 북한 국영 방송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재미있어합니다. 정보 통제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둘째, 체제 선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 교육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냉소적입니다. 셋째,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국가가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습니다. 충성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이 세대는 북한 사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은 북한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를 기피하거나 당 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뇌물을 주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체제 이탈의 조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2030년이 되면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보다 시장을, 충성보다 생존을, 선전보다 현실을 우선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 도발의 주기적 반복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내부 경제가 어려울수록 외부 도발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도 이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째, 미사일 발사의 정례화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시험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둘째, 서해와 동해에서의 국지적 긴장 조성입니다. 해상 경계선 근처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NLL을 침범하거나 어선 납포 등의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대남대미 강경 메시지 발표입니다. 김여정이나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부적으로는 압박수단이 됩니다. 넷째,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기술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발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도 전면전이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도발은 위협은 하되 선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한반도는 고강도 긴장과 저강도 도발이 반복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의 균열 심화입니다. 경제난 세대 변화, 정보 유입, 권력 숙청이 겹치면서 북한 내부의 불만과 균열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지역 간 격차 심화입니다.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은 여전히 특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지방 지역은 식량난, 의료 문제, 전력 부족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키웁니다. 둘째, 부정부패의 일상화입니다. 당 간부들이 장마당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특권층이 밀수에 개입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주민들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셋째, 탈북 시도의 증가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이 크게 줄었지만 경제난이 심해지면 다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넷째, 체제 충성도의 하락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형식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냉소적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체제를 위해 희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균열들은 단기적으로는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균열들이 누적되면서 북한 사회는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북한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는 매우 취약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모든 변화를 억압하고 초강경 통제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스마트폰과 USB 단속이 극도로 엄격해집니다. 사상 검열이 일상화되고 충성 경쟁이 심화됩니다. 경제는 더 나빠지지만 정치적 억압은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현대판 전체주의 국가로 완성됩니다.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강화되고 AI와 안면인식 시스템까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욱 위축되고 체제에 대한 공개적 불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변화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마당을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 정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선별적으로 합니다. 주민 통제를 일부 완화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택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1980년대에 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만약 이 경로를 선택한다면 2030년에 북한은 1990년대 중국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독재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분 개방된 사회 말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북한이 외부 충격 없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입니다. 경제는 시장 중심으로 더 기울고 권력은 김정은, 김여정 중심으로 굳어지고 중국과 러시아 의존은 심화되며 젊은 세대는 체제 충성에서 멀어지고 군사 도발은 반복되고 내부 균열은 커지지만 동시에 조용한 변화도 누적됩니다. 결국 북한의 미래는 극단적 억압과 조용한 변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붕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버티는 모습. 그것이 2030년 북한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